가짜란 무엇인가? 둔수 스코투스에 대하여. 중세 철학을 실제론과 유명론의 투쟁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론은 보편자를 인준하는 입장이고, 유명론은 보편자는 이름뿐인 착시라 주장하는 철학이라 익히 배워서 알고 있죠. 보편자는 개개의 사물의 이상적 원형, 즉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실제를 뜻합니다. 이 보편자가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가? 현재 우리에겐 의미 없는 이 질문이 중세 철학자들을 지배한 이유에 대해 돋봐봅니다. 요컨대 가짜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편자가 마치 감각적 대상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보편자는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예컨대 희망을 감각할 수 있을까요? 감각할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가능태 또한 진짜고, 따라서 가능함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가능태는 세계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가능태의 실제성을 날조해 가짜를 유포하는 체제의 수수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가짜를 토포화보기 위해선 막스의 유명한 명제를 예시하면 좋습니다. 지불되지 않는 노동은 어떻게 생산 당사자들의 의식에서 숨겨져 있는가? 다수를 오랜 시간 속여온 이 무지막지하고도 신비한 속임수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중세의 농노뿐 아니라 오늘날의 노동자들까지도 이 지불받지 못한 가치를 알기 어렵죠. 이 체제의 속임수, 즉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기 위해 알티세르의 말을 따봅니다. 이데올로기는 의식과는 별반 관련이 없다. 그것은 심오하게 무의식적이다. 이 표상들은 보통 이미지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들이다. 그러나 이 표상들이 의식을 경유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구조들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가짜인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적이고 심지어 사회 근간인 구조와 연동합니다. 가짜는 국가, 가족, 학교와 같은 제도적 안정장치들인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 말하는 것들이 이데올로기적 가짜의 장치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는 가족주의, 국가주의, 학벌주의라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짜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추억을 공유 못하는 가족,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국가, 실력 없는 학벌을 숭배하는 학교는 지불되지 않은 노동을 인지할 우리들의 지적 가능성을 차단하는 구조죠. 둔수 스코투스는 진짜와 가짜는 형상적 차이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차이는 오직 이미지라는 것이죠. 차이가 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가짜에 속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연장시켜 철학사를 제고하면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이 중세 철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두 관점은 죄다 가짜를 유포하는 권력의 수수에 고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실제론자 둔수 스코투스의 철학을 잇는 인물이 그 유명한 영국의 유명론자 윌리엄 오컴입니다. 실제론자 뒤에 곧바로 유명론자가 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둘이 연속적 역사를 구축했다는 진실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결과 닮았죠. 이 둘의 날카로운 대립은 이상적이고 신비적인 실제론과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유명론의 중세적 투쟁이라 예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실적 철학은 없고 현실을 외면한 철학도 없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며 그리스 철학의 총체적 집결이듯 운동의 천군 백군 경기가 철학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반지성주의적 행티는 압축과 생략으로 철학을 오독해 그 기쁘고 충만된 일을 우리들의 생활과 무관한 문제로 각색시켜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돕는 권력체제의 오래된 술수죠. 이를 감안하여 중세 철학의 지배해온 실제론과 유명론의 진위에 대해 따져봅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4대 거장 중 3명이 프란치스코회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대표자는 보나벤트라, 둔수 스코투스, 윌리엄 오컴이고 도미니코의 대표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였죠. 프란치스코에는 주의주의, 즉 뜻과 의지를 표방하고 도미니코에는 주지주의, 즉 암과 지식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세기 이후 유럽은 교회의 보호로부터 독립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적 사회에 대한 열망의 뜻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아퀴나스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의 길목에서 구세력과 신세력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습합시켜 신구의 대결을 최소화시키는 종합을 위해 알을 철학의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미 최고 가치로 등극하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의 민중을 지배해 현재 지배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수 지배 엘리트들은 알미란 진득한 과정을 다수들에게서 떼어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스코투스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예리하게 포착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명민한 박사라 칭호를 얻은 이유죠. 전환의 시대엔 암보다 뜻이 우선돼야 한다고 스코투스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뜻을 세우기 위해선 무엇이 진짜로 존재하고 무엇이
무엇이 가짜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하죠. 민생을 위한 제도는 예리해야 하니까요. 또한 진짜가 현실 속에 실제해야 현실을 개설하려는 뜻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진짜가 여기 있어야 진짜를 향한 열망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죠. 따라서 실제론을 두고 있지도 않은 보편자를 믿게 하는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중세 암흑기의 미개한 철학이라 보는 입장은 수정돼야 합니다. 어떻게 스코투스가 민중에게 뜻을 세울 것을 종용했는지에 대해 그의 생을 통해 살펴봅니다. 둔수 스코투스는 1265년 말경이나 1266년 이른 달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코투스는 스코틀랜드인이란 뜻이죠. 탄생지는 둔수라는 곳이고 이 지명이 그의 성이 됐습니다. 이름 전체가 땅인 이유인즉 민중의 몸받고 살아가는 다수를 그의 이름에서조차 옹호하는 비유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철학을 암시하는 것이죠. 스코투스의 가문은 많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빈의 실천을 강조하는 프란치스코해가 스코틀랜드에 발을 디딜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죠. 스코투스는 프란치스코의 총대리로 임명된 삼촌 엘리앗 둔수의 인도로 덤프리 수도원에 들어가 수련하며 교회법이 요구하던 나이인 15세를 넘기면서 공식적으로 작은 형제회의 일원이 되죠. 수련기를 끝내고 사제로 서품되는 1281년에서 1291년까지 10년 동안 스코투스는 옥스포드 대학과 다른 여러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최고의 학자인 마이스터가 되길 원했죠. 당시 파리와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마이스터가 되기 원하는 학생은 적어도 9년을 같은 대학에 상주해야 했는데 수도회 소속 수사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왜냐? 수도회가 대학을 중심으로 교황권을 강화시켜 커져가는 프랑스 왕권과 독일 황제권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스코투스는 마이스터가 된 뒤 모든 정치 권력과 단절합니다. 고난을 겪고도 고집을 꺾지 않았죠. 예컨대 1303년 초 프랑스의 왕 필립 4세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경쟁을 위해 반교황 정책에 가담하는 성직자들을 은밀히 키웠는데 스코투스는 파리의 권력자인 왕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파리에서 추방당하지만 놀라운 실력 덕에 1306년 40세의 나이에 파리로 귀환해 마이스터로 가르치죠. 일관된 그의 입장은 격변의 세계에 오직 다수인 민중을 위한 뜻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에 동조했죠. 정치적 혼란 탓에 파리 대학에서 그의 열망을 온전히 펼칠 수 없게 되자 스코투스는 퀼른 대학에서 다시 철학의 이상을 세우고자 애씁니다. 불행히도 이른 나이에 찾아온 죽음은 그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했죠. 스코투스는 1308년 11월 8일 42의 나이로 죽습니다. 영광 없는 생으로 기억됐죠. 580년이 지나서야 성자보다 낮은 복자에 봉해졌으니까요. 훗날 우리는 그를 실제론의 대표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투스의 실제론은 보편자만을 인정하는 교리주의적 도구마가 아닙니다. 그는 참된 본질은 자연적인 이성에서 감춰져 있다고 보았죠. 이는 진짜를 향한 열망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죠. 플라톤으로 돌아가자. 14세기부터는 중세의 말기였고 스코투스는 말기적 경향의 대비책으로 철학을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존재와 본질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에 게브라의 원리, 즉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동일하지 않게 만드는 원리는 진료가 아니라 형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무슨 말인가? 암보다 의지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의지가 애착을 지닌 관심인 까닭입니다. 이 관심은 삶을 앞서야 하죠. 관심은 삶의 배후에서 명령하고 추동하기 때문입니다. 에른스트 블로우는 이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죠. 오성은 의지라는 사장이 이끄는 회사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는 직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존재라는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의지가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 집중할 수 있죠. 이 집중이 상실될 때, 즉 삶이 의지를 잡아먹을 때 인간은 망각의 길로 접어들고 이 망각은 의식의 지하실인 무의식 속에서 가짜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존재로 인간의 위상을 추락시킵니다. 이데올로기에 감염되는 것이죠. 스코투스는 의지를 인간 행위에서 지배자의 역할을 행사하는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삶은 의지의 명령을 받드는 신하인 것이죠. 물론 삶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확실한 중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이따금 주어지는 원인에 불과하다고 스코투스는 주장합니다. 반면 의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확정하죠. 때문에 의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원하기보다 주권의 실효를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방해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를 파악하지 못하고 권력의 겉모술수에 매번 휘둘리는 원인이기도 하죠. 첫째는 감정이고 둘째는 습관입니다. 감정과 습관 탓에 핵심적 결정권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노예는 노예라는 사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노예라고 스코투스는 충고합니다. 그는 십계명까지도 신에 의해 규정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일 뿐이라 주장했죠. 만약 십계명에 살인하라, 도둑질해라, 내 이웃을 의심하라고 써있다 해도 그것은 윤리적입니다. 왜냐? 신의 의지가 진짜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측면에서 스코투스는 아퀴나스와 갈립니다.
존재의 선함 그 자체를 탐험하는 삶은 철학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지요. 선함은 질서 바깥에서 나왔기에 질서 내의 언어인 알만으론 장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서는 체제고 선함은 체제라는 보호장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진짜를 향한 갈망 또한 체제 내부에 존재할 수 없지요.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의지에 주체해야 합니다. 의지를 장착하는 한 모든 인간은 존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삶의 의미까지 나아갈 수 있죠. 반복컨대 삶은 의지의 신화입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교수 자격 논문에서 스콜라 철학의 진정한 혁신자는 아퀴나스가 아니라 스코투스라 밝혔습니다. 그가 주장한 복원 능력의 탁월성 때문이죠. 무엇에 관한 복원인가? 존재, 망각의 역사에 대한 복원입니다. 존재는 가짜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망각되죠. 삶의 의지가 거짓으로 꾸며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관념적이고 신비적인 사상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짓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선 스코투스의 말 따나 모든 존재자의 존재를 관통하는 존재의 의미가 하나 있어야만 하지요. 그것은 무엇인가? 존재함의 의지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분 신화의 것과 유사하죠. 그는 식물학의 탐구 대상은 이미 식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식물학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하려면 우선 철학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죠. 신이 존재해야 신을 물을 수 있고 진짜가 있어야 가짜도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를 묻기 전에 살아있는 이 진짜 생으로부터 자명하고 투명하게 의지를 세울 수 있을 때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을 애착하는 사람만이 거짓에 저항할 수 있죠. 우리는 결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착실하게 노동하는 우리들의 삶을 착취하는 저 놀라운 가짜들의 유혹에도 꿋꿋하게 뜻을 세우는 의지의 일상을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